여러분, 부모님이 남긴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은행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전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법정 상속분만 주세요. 제목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다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집안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요즘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3,075건입니다. 10년 전보다 3.6배나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소송이 재벌가나 수백억 자산가들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건 중 8건 이상, 정확히는 82.7%가 1억 원 이하의 소액 분쟁입니다. 여러분, 상속 분쟁은 이제 돈 많은 집안의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평범한 부모님의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형제 사이의 서운함, 연락 끊긴 가족 한 명,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집 통장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남긴 예금을 찾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막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특히 상속세 재원과 가족의 긴급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종신보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방송은 종신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상속을 언젠가 먼 날 벌어질 일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와 은퇴, 그리고 상속의 현실을 쉽게 풀어드리는 LK 은퇴 컨설팅입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 예금 8천만 원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는 3명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병원도 모시고 다녔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둘째는 다른 지역에 살지만 연락은 됩니다. 셋째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어디 사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장례를 치른 첫째가 은행에 갑니다. 아버지 예금 중 제목만 찾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답답합니다. 아니, 셋째는 연락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지분만 받겠다니까요. 법정 상속분대로 3분의 1만 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은행은 쉽게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은행이 일부러 괴롭히는 거 아니냐? 내 돈인데 왜 안 주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왜 창구에서는 안 된다고 하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원칙과 은행 실무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상속 예금은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입니다. 돈은 집처럼 반으로 자르거나 자동차처럼 나누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죠. 숫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와서 이 지급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생전에 특정 자녀가 이미 큰 돈을 받았던 특별 수익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부모님을 더 많이 부양했다는 기여분 주장이 나오면, 유류분 분쟁이 뒤늦게 터지면, 상속인 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이 있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법정 상속분이 딱딱 나뉘는 것 같지만 실제 상속은 그렇게 깨끗한 엑셀표가 아닙니다. 상속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이 묻어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부모님 병원비를 냈는지, 누가 집에 자주 들렀는지, 누가 생전에 사업 자금을 받았는지, 누가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돈을 뺐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은행은 그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가족사를 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은행은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서를 가져오십시오.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가져오십시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겨진 가족에게는 엄청난 벽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한 명은 해외에 있습니다. 한 명은 감정이 상해서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한 명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고 법적 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남긴 돈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장 안의 돈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얼음 속에 갇힌 물고기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최근 실제 보도된 사례도 비슷합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이 아내 명의 예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인 장모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몫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은행은 공동 상속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만 5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556건입니다. 소송까지 간 사건만 이 정도입니다.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포기한 사람, 가족끼리 싸우다 멈춘 사람,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합치면 실제 고충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금이 묶이면 단순히 돈을 못 찾는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집은 더 위험해집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쉽게 말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9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돈으로 내야 합니다. 물론 둔납이나 연보연납, 물납 같은 제도가 있지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협의 중입니다 라고 말해도 시간은 갑니다. 형제가 도장을 안 찍어줘도 시간은 갑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도 시간은 갑니다. 은행 예금이 묶여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납부지연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예금은 있는데 은행에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대출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네가 도장만 찍어줬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만 연락하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네가 받은 건 생각 안 하냐? 상속은 조용히 끝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가족 전체가 회계장부와 감정의 법정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로 쓸 수 있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유동성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속은 자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유언장도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정리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 사전 대화도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상속세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금 유동성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을 단기 수익률 게임처럼 보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의 본질은 사망보장입니다. 그리고 상속 설계에서 종신보험의 힘은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수익자에게 현금을 만들어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상속의 비상발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이 되는 순간, 즉 가장이 사망하고 가족의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이 비상발전기가 켜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멋진 투자 수익률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장례비도 현금입니다. 상속세도 현금입니다.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도 현금입니다. 급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비용도 현금입니다.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숨을 고를 시간도 결국 현금이 만들어줍니다. 종신보험이 상속 설계에서 갖는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취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미리 큰 보장 자산을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상속세 재원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억 원을 예금으로 모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아도 원금 기준으로 25년입니다. 물론 이자나 투자 수익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간에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보장이 개시되면 보험료를 다 모은 뒤에야 보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 초기부터 사망보장이라는 큰 틀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보험계약의 조건, 면책기간, 고지의무, 약관상 지급사유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내가 전액을 다 모으기 전에도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보장자산을 먼저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취성입니다. 예금을 쌓는 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종신보험은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할 소방설비를 먼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예금은
현금은 모으는 돈이고 종신보험은 위험이 터졌을 때 가족에게 지급될 돈을 준비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적시성입니다. 이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현금이 나오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필요한 현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사망 후 5년 뒤가 아닙니다. 10년 뒤가 아닙니다. 바로 사망 직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채무를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가족 생활비를 유지해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예금도 상속인 협의가 막히면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시장 상황이 나쁘면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금 청구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과 동의가 필요한 일반 상속예금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예금은 상속인 전원 협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명확히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인 예금 상속 절차와 다른 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 여부와 과세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실무에서 종신보험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협의서를 두고 싸우는 동안에도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가 최소한 숨쉴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이 정말 큽니다. 현금이 있으면 협상할 시간이 생깁니다. 현금이 없으면 금매와 대출과 감정 싸움으로 몰립니다.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상속재산 30억이 있어도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세금 낼 때 막힐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20억, 상가가 8억, 예금이 2억인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몇 억 단위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가를 팔아야 할까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급히 처분해야 할까요? 이때 종신보험으로 준비된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그 돈이 상속세 재원, 장례비, 배우자 생활비, 정리비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속 준비에서 현금은 윤활유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커도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는 망가집니다. 가족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상속 절차는 삐걱거립니다. 종신보험은 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가볍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가입 목적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라면 반드시 계약 구조를 잘 봐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돈이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종신보험을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상속 구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봐야 합니다. 집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인 가정,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가 예상되는 가정, 자녀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는 가정, 재혼 가정, 전혼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 감정 차이가 큰 가정, 이런 집일수록 상속은 숫자보다 절차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절차가 꼬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현금입니다. 제가 상속 상담을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은 죽은 뒤에 하는 재무 설계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가족 설계입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모른 채 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돈 앞에 선 가족은 생각보다 약해집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던 형제도 상속 앞에서는 마음속 계산기가 터집니다. 나는 병원비 냈는데,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쟤는 예전에 전세금 받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 말들이 쌓이면 예금 2천만 원, 5천만 원을 두고도 감정이 터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상당수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꼭 수십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 분쟁은 돈의 크기보다 감정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방아쇠일 뿐입니다. 총알은 오래 묵은 서운함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집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대출, 보증채무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공제, 일가의 공제, 금융재산 공제, 채무, 장례 비용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략적인 예상세액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를 내 현금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 많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상속인 구성을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연락이 잘 되는지, 가족 관계가 원만한지, 치매나 후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재혼이나 전원자녀 구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 수익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종신보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인지, 배우자 생활비인지, 장례비와 채무 정리비인지, 가업승계 자금인지, 자녀 간 형평조정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설계도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다른 자녀들은 독립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함께 살던 자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문제나 형평성 문제가 걱정됩니다. 이때 종신보험이 하나의 조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 자녀에게 승계하고 사망보험금은 다른 자녀에게 일정 부분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류분, 상속세, 증여세, 보험료 납입 주체 등을 모두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하면 돈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상속구조 안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현금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르기 어렵습니다. 가업은 쪼개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감정이 묻어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현금은 말 그대로 완충제입니다. 깨지기 쉬운 가족관계 사이에 넣어두는 완충제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신보험을 만능 열쇠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 무리하게 권하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 분에게 과도한 보장을 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 상속세 재원이라는 말만 앞세워 가입을 권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가입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칼이 요리사 손에 있으면 음식을 만들지만 아무 목적 없이 들면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종신보험 가입하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 예금과 부동산만 보지 마십시오. 상속 직후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도구 중 하나로 종신보험을 검토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 분쟁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3,075건까지 늘었고 대부분은 1억 원 이하의 소액 분쟁입니다. 둘째, 부모님 예금은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돈처럼 보여도 은행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도 이중지급 위험과 숨은 상속 분쟁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금이 묶이면 상속세 납부와 장례비, 생활비 준비가 꼬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한이 있고 세금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넷째, 종신보험은 상속 설계에서 선치성, 적시성,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큰 보장자산을 만들고 사망 시점에 맞춰 현금화될 수 있으며 상속세와 가족 생활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약 구조와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남겨진 가족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숫자만 가득한 청구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서로 덜 다치도록 배려한 안내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상속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이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내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내 자산 목록과 보험 수익자 지정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LK 은퇴 컨설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